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을 강의하고 있는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기출문제집, 바로 에듀윌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출문제집에서 바로 7번째 챕터인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부분의 그 무료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에서 사회복지 행정론은요, 총 16가지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역들에 비해서 그 유닛의 정도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다양한 영역들에서 출제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회복지 행정론은요. 그래서 우리 그 기본서에서는 기출문제에서는 16가지 유닛으로 구성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은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회복지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출제 비중이 좀 낮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두 번째 유닛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 부분인데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역사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그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인데요. 사회복지 행정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꽃이 바로 전달 체계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바로 전달 체계에 대한 구축의 원칙들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달을 누가 할 것이냐, 공공과 그다음 민간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 공공 영역은 또 중앙정 분야 또는 지방정 분야에 따라서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보통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영역은 바로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품질 관리하면 바로 총체적인 품질 관리라는 부분에 TQM,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이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뭐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죠. 과거에는 조금 출제가 되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출제 비중이 좀 많이 약했던 부분이 바로 위험 관리가 되는데요. 사회복지 조직은 다양한 어떤 화재나 또는 다양한 상해와 관련된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자는 측면에서의 위험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사회복지 공제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조직 이론입니다. 조직 이론에는 뭐 고전 이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관료제 이론, 테일러가 제시했던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공공행정학파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인간관계 이론도 또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하버드대 교수인 메이오 교수가 바로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맥그리거의 X, Y론, 룬드스테지의 Z 이론. 자, 이렇게 고전 이론 세 가지, 인간관계 이론 세 가지는요,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의 외부 환경과는 전혀 소통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폐쇄 체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나머지 6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다 개방 체계, 즉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개방 체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유닛은요,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구조와 유형 부분인데요. 출제 비중은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과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9번째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들이죠. 특히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그 2021년도 19회 때도요, 바로 이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직무 기술에 대한 부분,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10번째는 재정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재정관리는 이제 품목별 예산, 다른 말로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주의 예산, 기획예산, 연기준 예산이라는 4가지 형태에 대한 예산 모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성과주의 예산하고 품목별, 항목별 예산이 출제가 좀 종종 되고 있거든요.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과거에는 거의 한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12회, 13회, 14회, 15회 넘어오면서 정보관리 시스템이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2018년도에 기존에 있었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인 행복이음하고 그리고 2013년도에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합쳐서 2018년도엔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행복이음이라는 것을 통합을 시켰거든요. 그런 통합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의 누락이나 그 다음에 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의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는 2022년도 20회 때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출제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유닛은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특히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통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마케팅이죠. 마케팅도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 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내용들인데 과거에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직 모형, 논리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출제가 종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구조사하고 평가조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욕구조사에서는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욕구조사를 위해서 바로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들, 뭐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 기법, 그다음에 초점 집단 기법, 그리고 뭐 지역사회 포럼, 브레인스토밍 다양한 것들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최근까지는 뭐 평가조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출제가 안 되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평가조사에서도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6번째 유닛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떤 약간의 규칙성은 좀 있습니다. 전년도에 출제가 되었으면 요번에 출제 안 되고, 그리고 요번에 출제됐으면 다음 연도에는 출제가 안 되고, 그래서 요 부분은 지금 이번 2021년도 19회 때는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번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인사관리, 그리고 기획과 의사결정에서 기획이라는 부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세 번째 유닛에서 나와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즉 서비스 전달에 대한 구축의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기출 13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우선 지문을 먼저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의 전략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높이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울리치는 뭐예요?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라이언트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아울리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신뢰 구축, 라포 형성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복지 사업들이나 프로그램들을 홍보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서비스 조직에 대한 개선, 그리고 정보와 의뢰,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공통된 내용들이냐라는 부분이죠. 바로 활용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효율성이나 합리성, 체계성, 공평성과는 관계없고요. 바로 활용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아울리치나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와의 어떤 신뢰를 구축하는 거, 홍보를 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 조직에 대한 개선이나 그다음에 정보 의뢰는요, 모두 다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리치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서비스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 체계 구축의 원칙들과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충분성. 그러니까 서비스가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은요, 그 문제나 욕구가 장기화된 분들이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냥 단발성으로, 일회성으로 나 이거 없으니까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돼서 그런 만성화된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자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일회성이나 단발성이나 또는 무계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목표와 그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그다음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과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현장에서, 필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갖고 있는 복지에 대한 욕구 서비스가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있어서 만성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10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도 될까 말까라고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지속적이고 충분하게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분성은요, 양도
충분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비스의 양을 증가시켜야 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 다른 말로는 지속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냥 한 번, 두 번으로 끊고 서비스가 제공이 끝나버리면 안 되고 계속적인 서비스가 계속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중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걸 바로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성은요. 접근성은 뭐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접근도 있지만 심리적인 접근, 정보에 대한 접근,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접근성으로 놓일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까다롭게 한다면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서류를 복잡하게 한다든가, 너 수급받는 사람이구나, 이런 손가락질이나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그리고 70세, 80세 되신 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카톡으로 뭐 알려주고 그걸로 뭐 서비스 받으러 오라고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정보성도 하나의 접근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물리적인,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접근성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까다로운 부분들, 장애 요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정보성, 모든 것들이 다 접근성 영역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은요, 바로 치매 예방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낮추는 거,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겠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리고 이제 책임성은요, 불만 사항들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절차를 마련을 해주는 것도 바로 책임성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거, 홍보하고 통합성과는 관계가 없죠. 자, 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수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공통수포라고 하는데요. 공급자 중심일 때는 통합성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수요자 중심일 때는 포괄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요자 중심, 당신에게 어떤 욕구나 문제들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문제와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문제와 욕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나면 그 문제와 욕구가 확인이 되었으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합성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다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나 욕구를 파악해서. 그죠? 그렇다면 통합성이라는 것은 바로 치매 예방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갖고 이런 치매가 계속적으로 예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결시켜서 집중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 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서 이제 통합성의 원칙이 있는데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대부분 이제 상당히 복합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다양하고 상호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파악을 했으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공급 주체들을 동원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누락이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성을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유형입니다. 누가 전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공공에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민간,
바로 사적 전달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주체로서 공공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민간 부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이에요. 상당히 말을 많이 바꿔놨죠. 공공과 비교했을 때 민간이 갖고 있는 강점이 아닌 것을 찾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 비해당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 이거는 바로 민간이 하고 있는 그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서비스 선택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거 맞겠죠? 그리고 대상자 선정에서 강한 엄격성과 그다음에 책임성을 보증하는 거. 자,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이건 공공 영역이잖아요. 공공.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공공 영역에서는 자, 이거는 중앙정부가 전달하는 거겠죠. 중앙정부가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앙정부 옆에 이제 지방정부들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방정부예요. 자, 근데 복지 수요가 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공공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을 바로 민간 영역들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민간 영역에서 제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고,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나 그다음에 전문적인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선도하는 역할들, 창의적이고 유연적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강한 엄격성과 책임성은요, 바로 법과 규정과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즉 공공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과 규칙과 그다음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민간의 강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 전달 체계가 갖고 있는 강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바로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그 전달 체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민관이 통합 사례 관리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 지금 점점점 민과 관이 함께 통합 사례 관리를 하는 그런 영역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나 희망복지 지원단이나 드림스타트 사업이나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다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과 민간의 어떤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희망복지지원단. 자, 희망복지지원단은요, 2012년도에 구성을 했고요. 이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시도 아니고요. 읍면도가 아닙니다. 시군구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시작했다. 맞죠? 2016년도. 원래 이게 이제 2016년도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2016년도에. 그러니까 이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이제 중앙정부가 이건 너무 괜찮아. 이건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로 흡수를 해버렸죠. 이게 바로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서울시 지방정부가 하고 있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중앙정부가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만들고, 이걸 계기로 해서 바로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행정복지센터. 근데 굳이 이걸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동주민센터가 더 입에 짝짝 달라붙을 텐데 행정복지센터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죠. 2016년도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체계잖아요. 행정체계하고 집행체계가 있는데 행정체계는 기획을 하고 관리하라는 일이고 집행체계는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그 신청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선정 결과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뭐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일들을 바로 집행체계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바로 공공 영역에 해당되는 지방정부가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중에 생계급여는 대표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이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구축했다라고 하는데 그것과는 관계없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바로 이렇게 그 기초수급자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렇게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합 사례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이거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에요. 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한 이후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만든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도에 만든 거고요.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도다.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잘못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때문에 희망복지지원단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은 2010년도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도에 설치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서로 간에 연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유닛은요.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바로 인사관리하고 소진, 그 다음에 슈퍼비전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바로 인사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기출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기출 15회 때는요.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직무 분석 이전에 직무 명세서하고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인사관리에서는 먼저 직무 분석을 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하려면 알아야 직원을 채용하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몇 명을 채용할지를 먼저 하려면 직무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무 분석. 직무 분석을 하고 직무 분석에 따라서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합니다. 직무 기술서를 작성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직무 명세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직무 명세서가 뭐냐면 채용 공고문입니다. 이게 채용 공고문. 그리고 나서 바로 선발과 채용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고 있죠. 먼저 직무 분석을 하고 그래서 이쪽에는 자리가 두 명의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 자격 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오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 뭐 등등등 이런 자격 요건들을 이제 채용 공고문에다가 제시를 하겠죠. 그 전형 절차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선발과 채용을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 직무 분석 이전에 직무 명세서하고 직무 기술서를 작성한다. 이게 잘못됐죠. 1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직무 기술서에는요, 직무 자체에 대해서 기술을 하는 것이고요. 직무 명세서는요, 직무 수행자에 대한 요건, 그러니까 채용 공고문이라고 했잖아요. 요건을 기술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인사관리는요, 이렇게 성과관리, 개발관리, 그 다음에 보상관리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인사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OJT가 있죠. OJT는요, 바로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훈련을 받는 거죠. 이제 처음 신입 직원들이 들어오면 신입 직원들은 이제 선배님들이 옆에서 업무를 가르쳐 주는 거. 요걸 바로 이제 OJT라고 하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인사관리에서 직무 분석이 먼저 선행이 되는 거고요.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해서 기술서를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채용 공고문이라고 하는 직무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모집과 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분석,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그리고 모집과 선발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걸 알아야 그 해당되는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유사한 부분이
바로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의 방식은 무엇이냐?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인적 자원 관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내용 그리고 책임을 종합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아리까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직무명세서 작성 전 단계라고 했죠. 직무명세서 작성 전 단계가 뭐였었어요? 직무기술서죠. 어디 있어요? 직무수행, 직무분석. 여기서 이제 나온다고 친다면 자, 직무명세서 작성이 전 단계가 되니까 직무기술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지금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근접한 부분들 뭐가 있습니까? 직무분석이 있겠죠. 그렇죠? 직무분석 다음에 직무기술서가 나와야 되고 직무기술서를 통해서 직무명세서가 나와야 되는데 직무명세서 이전 단계라고 했으니까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은 직무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직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종합적인 형태로 분류하는 거, 직무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인사관리 영역에 동기부여 이론이 있거든요. 기출 1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 동기부여 이론과 주요 학자들이 연결이 옳게 짝져진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인간관계 이론. 자, 인간관계 이론은요, 조직 이론에서는 크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메이어의 호손 실험, 맥그리거의 XY 이론, 룬드스테지의 Z 이론이고요. 매슬로우는 뭐와 관련된 부분들입니까? 이건 욕구 계층 이론이잖아요. 욕구 계층. 욕구 계층 이론이죠. 그리고 허즈버그의 ERG 이론? 예. 허즈버그는요, 동기 위생 이론을 얘기했죠. 동기 위생 이론.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가 성취 동기 이론을 얘기했죠. 이게 정답이 될 테고요. 그리고 욕구 계층 이론은 여기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뭐예요? XY 이론을 얘기했죠. 그리고 XY로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알더퍼가 ERG 이론이죠. 여기가 ERG 이론. 그러면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각의 이 이론과 학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 이론은 대표적으로 이제 메이어의 호손 실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슬로우에는 욕구 계층 이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ERG 이론, 허즈버그는 바로 이제 알더퍼가 ERG 이론이고요. 허즈버그는 이제 동기 위생 이론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욕구 계층과 그다음에 맥그리거인데요. 욕구 계층 이론은 매슬로우가 되고 맥그리거가 XY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XY 이론과 알더퍼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XY 이론은 맥그리거에 관련된 부분이고 ERG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다음 사례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기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A, 자신보다 승진이 빠른 입사 동기인 사회복지사 B와의 그 비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충해야 될 그 업무의 역량을 분석하고요. A는 B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력과 그 다음에 사례 관리에 대한 역량을 필요성을 알게 되었고 직무 향상과 승진을 위해서 대학원 진학에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사람이 같은 동기였던 입사 동기였던 B라는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나가겠다. 그러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욕구 위계 이론일까요? 동기 위생 이론일까요? ERG 이론일까요? 형평성 이론일까요? 기대 이론일까요? 결국에는 형평성 이론이죠. 아담스가 얘기했던 형평성 또는 공평성 이론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나도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이론 아닙니다. 자, A보다 승진이 빠른 그 B와 비교를 해봤을 때 A가 부족했던 그 업무 역량을 좀 분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직무 향상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진학을 결정한 것은 바로 그 아담스가 제시했던 형평성 이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평성 이론은요, 사람들 자신들이 투입한 것과 그다음에 비교를 해봤을 때 보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제 비교하는 거. 자, 비교와 관련된 부분이 바로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형평성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유닛 12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기획과 관련된 부분이라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획의 기법은 무엇이냐?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차트로도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작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뭐에 해당되는 부분들일까요?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가 되겠죠. 자,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간트 차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세로바에는 바로 이제 목표와 하위 목표, 세부 목표들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로바에는 시간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은 막대 그래프로 그려나가는 이런 부분이 바로 간트 차트,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해야 하죠? 보통 이제 찬바람 불 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10월, 11월, 12월, 1월, 2월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2월 첫째 주 토요일 날. 그러면 처음에는 사회복지사 1급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죠. 고민. 그러면서 이제 에듀윌에 신청을 할 거예요. 에듀윌에서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에듀윌에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플랜을 잡겠죠. 학습 플랜. 그러니까 기본 이론부터 해서 기출문제, 그 다음에 핵심 요약, 뭐 등등등 이렇게 잡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 복습을 할 거예요. 복습. 그리고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을. 자, 고민은 언제부터 할까? 10월 달에 고민을 합니다. 막대 그래프를 해요.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과 함께 이제 학습 플랜을 짜겠죠. 학습 플랜을 쭉 짤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그리고 이제 반복 학습에 대해서 뭐 12월 달에 반복 학습을 하고, 또 12월 달에 또 반복 학습하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이제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나오니까 12월 중순부터 바로 시험 보기 전까지 오답 노트를 활용한다. 각각의 막대 그래프로 그려나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로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대 그래프끼리는 끊겨 있잖아요. 끊겨 있다 보니까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게 바로 그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간트 차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막대 그래프 딱 나오면 이거 간트 차트구나 딱 나와야겠죠. 자,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 세로에는요, 사업 또는 주요 세부 목표나 관련된 활동들을 기입하는 거고요. 가로에는 월별 또는 뭐 주별, 일별, 시간별로 기입을 하고, 소요되는 시간들을 막대 그래프로, 진행 과정이나 소요되는 시간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작업 간의 연계성은 상당히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18회 때도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런 그 시간별 활동 계획 도표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갖고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시간별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은 설계는 확인과 조정과 그다음 계획과 실행에 대한 순환적인 과정들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니은에 헬리간트에 의해서 최초로 개발되었다. 그리고 디귿에 목표 달성에 대한 기한을 정해놓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설정된 주요 활동들과 시간 계획을 연결시켜서 도표로 나타내는 부분이다. 활동과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가 파악하기 어렵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니은과 리을 부분이 되겠죠. 그죠? 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확인과 조정과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은요, 이건 PDF 방식이죠. PDCA 방식, 플랜, 체크, 두, 액트 이런 부분의 순환적 과정을 갖고 있는 건 PDCA 방식.
되겠고요. 이 부분은 또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펄트 기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목표 관리제라고 하는 MBO에서 순환적 과정들을 갖고 있고요. 이 순환적 과정 안에서 이제 결과지향적인 부분으로 PDCA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인 펄트 기법이 아까 D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는요, 이렇게 그 7번째 챕터인 사회복지 행정론과 함께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관련된 내용들끼리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기출문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가장 극찬을 했던 그런 교재가 바로 기출문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기 위해서 바로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